마음 쉼터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내연녀의 유산 때문에 재벌 남편은 저를 6년간 감옥에 보냈습니다. 매달 면회를 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출소하는 날, 남편은 최고급 아파트 열쇠를 건넸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묵직한 쇠창살 대문이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열리자 늦겨울의 잿빛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마자 강원도의 칼바람이 해지고 낡은 얇은 외투 속으로 파고 들어와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6년, 생기 넘치던 20대 여성을 영혼 없는 그림자로 만들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나 해방감 대신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감옥 벽의 냉기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강태준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는 제 손으로 저를 이곳에 밀어넣은 남편.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그의 충직한 비서인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표정을 짓던 젊은 남자. 민준은 피우던 담배를 급히 끄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낡은 짐 가방을 받아들려다 주저하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어색할 정도로 공손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대표님께서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 직접 마중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새로 마련된 거처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늘 반복되는 회의라는 핑계에 비웃을 기력조차 없었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낯선 향기에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오는 내내 민주는 룸미러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빽빽하게 솟은 고층 빌딩들,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들, 모든 것이 화려하고 낯설어서 마치 시간이 저만 버려두고 흘러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차는 상류층을 위한 황금의 땅이라 불리는 한강변의 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내려 차문을 열어주었고 저를 이끌고 화려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경비원과 주민들의 힐난하는 듯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헐렁하고 촌스러운 옷 속으로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25층 아파트의 문이 열리자 널찍한 공간과 고급스러운 가구,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입산 가죽 소파부터 값비싼 커브드 TV까지 모든 것이 호화로웠습니다. 민주는 제 짐 가방을 내려놓고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와 반짝이는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도 없는 블랙카드와 이 아파트 열쇠입니다. 대표님께서 사모님께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형이 너무 과했다고, 편안한 삶을 사셨으면 한다고 전하셨습니다. 저는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열쇠 꾸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조명 아래 반사되는 금속 빛이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보상, 돈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겠다는 건가? 아니면 이 집으로 방금 출소한 저의 입을 막겠다는 건가? 저는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깡마른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억울한 아내들이 흔히 그러하듯 소리치거나 민준의 얼굴에 열쇠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깊고 공허한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과 마주친 민준은 화들짝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상처를 입어 더 이상 분노조차 남지 않은 죽음의 빛만이 서려 있는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마르고 갈라진 입술을 움직여 느리지만 또렷하게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이건 강태준 대표에게 돌려주면서 내 말 똑똑히 전해줘요. 김서영은 감옥에서 죽었어. 죽은 사람에겐 집 같은 건 필요 없어.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마치 누가 목을 조르는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낡은 짐 가방을 챙겨 들고 뒤돌아 문을 나섰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을 남겨둔 채로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극심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한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겨울의 강물은 잿빛이었고 작은 파도가 돌둑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몸을 파고들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심장이 얼어붙어 더는 춥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펴 열쇠 꾸러미와 블랙카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본 뒤 힘껏 휘둘러 검고 깊은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려 퍼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제 희망처럼 모든 것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바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의 이름 없는 유령이 되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차가운 강물 속으로 열쇠를 던져버린 그 순간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최고층 대표 이사실에서는 강태준이 여전히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적인 가죽 의자에 앉아 타담한 담배를 손가락에 낀 채 책상 위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만한 그의 생각으로는 제가 값비싼 선물에 감격해서 감사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6년간 쌓인 분노를 터뜨리며 욕설을 퍼부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어떤 반응이든 그것은 제가 여전히 감정을 가진 인간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여전히 그의 통제하에 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기다림에 답한 것은 섬뜩한 침묵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마치 무생물인 벽돌처럼 잠잠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은 난방으로 따뜻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습니다. 그의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 있지? 열쇠는 받았나? 왜 아직 연락이 없는 거야?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가 했던 말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사모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서영은 감옥에서 죽었고 죽은 사람에겐 집이 필요 없다고. 태주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이 허공에서 굳었고 잘생긴 얼굴에 놀라움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바닥에 떨어져 값비싼 카펫 한쪽을 태웠지만 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어디로 갔지? 태준이 소리치자 그 기세에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든 걸 한강에 던져버리고는 사라지셨습니다. 제가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해 버린 것처럼요. 태주는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거대한 소리가 넓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을 위해 청춘을 바칠 만큼 사랑했고 믿어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했던 여자가 이제 와서 이렇게 냉정하고 단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태주는 즉시 부하들에게 저를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거대한 인파 속에 휩쓸려 사라진 한 톨의 모래알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의 실종은 태준의 마음에 박힌 가시가 되어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모호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교도소에서 보낸 마지막 2년 동안, 즉 그가 면회 금지를 당해 저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두툼한 병원 기록 서류, 뭉치가 태준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조한 글자들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는 2년 전 제가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 단지 제가 너무 약하고 사랑에 매달려 죽음으로 그의 동정을 얻으려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드러난 적나라한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수천 배는 더 잔혹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사랑 때문에 죽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도소 목욕탕에서 여자 재소자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자 제 목숨처럼 여기던 낡은 옥반지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긴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야생 짐승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었습니다. 주동자의 귀를 물고 늘어져 피투성이 살점을 뜯어냈습니다. 그 끔찍한 싸움으로 인해 저는 한 달 동안 빛 한 점, 사람 소리 하나 없는 독방에 갇히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직 어둠과 고독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바로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극심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점차 언어 능력까지 잃어갔습니다. 태준은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약하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그 운명의 밤에 정말로 죽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온 것은 영혼이 텅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짊어진 채로,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내연녀의 거짓말을 믿고 저를 호랑이 굴로 밀어넣은 장본인 태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화려하고 차가운 사무실 안에서 그의 깊은 한숨 소리는 제 손으로 망가뜨린 인연에 대한 비통한 울음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차가운 강물에 열쇠를 던진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바람에 흩날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진짜 이름을 쓰지도 신분증이 필요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저를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유령처럼 항상 저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저는 곰팡내 나는 쪽방촌에 숨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건설 현장이나 사무실 건물에서 임시 자벽부로 일했습니다. 누가 시키는 일이든 라면이라도 사 먹을 돈만 벌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막 골조 공사가 끝난 신축 오피스 빌딩의 청소 일을 맡았습니다. 곧 발주처에서 현장 시찰을 나온다는 말에 현장 소장은 우리에게 중앙 로비를 깨끗이 청소하라고 닥달했습니다. 저는 석회 가루로 얼룩진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푹 눌러쓴 모자로 땜한 얼굴과 남자처럼 짧게 자른 머리를 반쯤 가렸습니다. 고압 세척기를 손에 들고 바닥 타일에 단단히 달라붙은 흙먼지를 꼼꼼히 씻어냈습니다. 귓가에 윙윙거리는 펌프 소음 덕분에 뱃속에서 요동치는 굶주림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에 또각또각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여러 사람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피하며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일을 계속할 생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번쩍이는 구두가 제 세척기
노즐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슬쩍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칼같이 다려진 고급스러운 바지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어이, 거기. 사장님 지나가시게 길 좀 비켜. 현장 관리인이 소리쳤지만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심장이 멎칠 듯 익숙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그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와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모자챙 아래 얼룩진 제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뒤돌아 도망치고 싶었지만 두 발이 축축한 바닥에 뿌리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여전히 그는 오만한 대표이사다운 잘생기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서영 씨, 맞죠?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쳐 도망치려 했지만 태준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제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지금 저에게는 과거 교도소에서 붙잡히고 신문당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는 뜨겁게 달군 쇠집게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준은 공사장의 바람소리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아주 제대로 피했군. 당신 꼴 좀 봐.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야.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거야? 그의 손길, 그의 숨결, 모든 것이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제 안의 화약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극한의 공포는 순식간에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광기 어린 저항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손목을 세게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고압 세척기를 태준에게 똑바로 겨눴습니다. 쏴악! 엄청난 수압의 차가운 물줄기가 그의 값비싼 양복과 잘생긴 얼굴, 그리고 그의 오만함을 향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경호원 몇몇이 저를 제압하려 달려들었지만 태준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채로 그 자리에 서서 잔인한 물줄기가 온몸을 때리는 것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은 조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육체적 고통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는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싶다는 듯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세척기의 방아쇠를 꽉 쥐고 있었지만 제 눈물은 이미 얼굴에 흙탕물과 섞여 짜고 쓰디쓴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생쥐꼴이 된 자신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피곤함이 묻어나는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경호원들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만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여자 차에 태워서 사무실로 데려가. 저는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병약한 여자의 힘으로 거구의 경호원 2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쓰레기 포대처럼 질질 끌고 가 대기하고 있던 고급 세단에 밀어 넣었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가죽 시트 냄새와 제 몸에서 나는 곰팡내가 뒤섞여 기이한 악취를 풍겼고 저는 좌석 구석에서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대표이사실에 도착한 태준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제게 깨끗한 수건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옷에서 떨어진 물이 번쩍이는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탐색과 무력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류 표지에 인쇄된 생태 휴양 리조트
개발 계획이라는 글자와 함께 외곽 지역의 익숙한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제 고향 마을의 공동묘지로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저는 경계심과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서류를 펼쳐 지도 위에 붉은 점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여기가 당신 할머니 묘소 맞지? 이 땅은 우리 그룹의 새 리조트 프로젝트 중심부에 있어. 계획대로라면 이 묘지 전체를 이전해야 해. 저는 온몸을 떨며 낡은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감옥에 있어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할머니의 무덤마저 편히 잠들 수 없게 된단 말인가? 저는 태준을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요? 태준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고 아까의 연민은 사라지고 냉철한 사업가의 계산적인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증오하는 거 알아. 내 돈도 받기 싫어하겠지. 하지만 당신 할머니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난 절차대로 진행할 거야. 그 묘를 이름 없는 합동 화장 시설로 옮겨서 말이지. 그때가 되면 유골조차 찾고 싶어도 못 찾을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합동 화장, 평생을 고생만 하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까지 그런 외로운 곳에 계셔야 한다니. 태준은 제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모욕이나 폭행은 견딜 수 있어도 할머니의 안식만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태준은 다른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인해 5년 동안 내 회사에서 문서 정리 사원으로 일하는 거야. 예전에 내가 당신 할머니 병원비를 대줬던 빚을 갚는 셈치지. 그 대가로 당신 할머니 묘는 그대로 보존해 주겠어. 오히려 더 번듯하게 새로 지어줄 수도 있고 5년 뒤 계약이 끝나면 당신이 어디로 가든 절대 막지 않겠어.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5년. 6년의 옥살이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정신적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태준을 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푸른 잔디가 덮인 할머니의 무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계약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마치 두 번째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기분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평안을 위해서. 태준은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억눌린 고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부터는 내 별장으로 와서 지내. 이상한 생각은 말고 그냥 일이 편하도록 그러는 거니까. 태준의 별장은 작은 언덕 위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울창한 고목들로 둘러싸여 있어 으스스할 정도로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이 저를 그곳으로 데려온 것은 해질녘이었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노을이 어둠에 삼켜질 무렵 묵직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텅 비어있는 넓은 정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창살 없는 더 고급스러운 감옥, 고독으로 사람을 가두는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준은 이미 나이 든 가정부 아주머니와 개인 의사를 고용해 두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와 급진한 보살핌이 감옥에서의 굶주리고 고통스러웠던 제 나날들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2층에서 가장 넓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 새하얀 실크 시트, 정교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커튼, 그리고 꽃이 만발한 정원이 내다보이는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아가씨,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시고요. 아주머니는 문을 닫고 나갔고 저는 낯설고 호화로운 공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새하얀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교도소에서 외부 점검단을 속이기 위해 꾸며놓았던 가짜 행복의 방을 연상시켰습니다. 현실에서는 차갑고 냄새나는 시멘트 바닥에서 비좁게 잠을 자야 했지만 말입니다. 이런 안락함은 함정입니다. 저 침대에 누우면 영원히 잠들거나 깨어났을 때 수술대에 묶여 장기를 적출당할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되자 어둠이 별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적막함 속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마저 귀에 거슬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못하고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침대에 올라가지 않고 얇은 이불을 꺼내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구석의 단단한 나무 바닥에 깔았습니다. 등을 단단한 바닥에 대고 있어야만 아주 희미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지독하게 익숙해진 독방에서의 밤처럼 말입니다. 저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기만 하면 끔찍한 악몽이 덮쳐왔습니다. 여자 재소자들에게 둘러싸여 맞는 꿈, 피가 낭자한 꿈, 할머니의 옷반지가 산산조각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했고 태주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벽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태준이 자신의 방 발코니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담배가 어둠 속에서 깜박였습니다. 그는 제 방에 CCTV 화면이 띄워진 태블릿 PC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아닌 바닥에 누워있는 제 모습, 악몽에 시달리며 경련을 일으키는 제 모습,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우는 제 모습을 보며 태준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평생 권력을 휘두르던 그 남자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산산조각 난 저를 두려워했고 자신이 만들어낸 과거의 유령이 제게 남은 마지막 생명력마저 갉아먹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저를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발에 납덩이라도 매달린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가 나타나는 것은 저를 더욱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을 따라 회사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태준이 미리 준비해둔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스커트에 사무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앙상한 제 몸 위에서 옷은 마치 옷걸이에 걸린 것처럼 헐렁했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서며 수십 개의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벌떼처럼 윙윙거리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원래 청소부였다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문서 정리 사원으로 데려왔대. 한물간 내연녀라도 되는 건가 봐. 화려하게 화장한 여직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렇게 마약쟁이처럼 매탄 얼굴이 뭐가 좋다고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거 아냐. 다른 직원이 입술을 삐죽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민준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고 퀴퀴한 종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자료실에 배치되었습니다. 제 주된 업무는 수십 년 전의 낡은 서류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태준의 의도대로 지루하고 고립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으며 기계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물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회사 사람들은 저를 벙어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세상은 침묵뿐이었으니까요. 태주는 부서장에게 저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말고 라벨을 붙이거나 자료를 입력하는 가벼운 일만 맡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일에 매달렸습니다. 창고에 새로운 서류 상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남자 직원들이 옮겨주길 기다리는 대신 제가 직접 무거운 상자들을 들어 날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깡마른 팔에는 푸른 힘줄이 돋았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척추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저를 찢어놓는 정신적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었고 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벌레처럼 보잘것없는 삶일지라도 말입니다. 한 번은 태준이 예고 없이 내려와 점검을 하다가 제 몸집보다 2배는 큰 서류 상자를 힘겹게 들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달려와 제 손에서 상자를 빼서 쿵 소리가 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당신을 막노동시키려고 고용한 줄 알아?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냐고.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도 원망도 없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급히 몇 자 적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빚을 갚는 중이에요. 동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동정은 구역질 나니까. 태주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눈빛이었지만 이내 무력하게 2 팔을 늘어뜨렸습니다. 그는 제가 스스로를 잔인하게 대함으로써 그와 제 자신 모두를 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차가운 창고에 홀로 남아 다시 허리를 굽혀 서류 상자를 들고 섬뜩한 침묵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하 자료실에서의 나날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서류장들 사이에 숨어 지내며 위층의 화려하고 잔인한 세상과 영원히 동떨어진 투명 인간으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자료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도도하고 도전적인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태준의 약혼 여인 최유라였습니다. 저는 신문 기사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애지중지하는 딸로 아름답고 세련되며 기품이 넘쳤습니다. 유라는 몸에 꼭 맞는 크림색 명품 원피스를 입고 어깨에는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익숙했던 퀴퀴한 종이 냄새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미운 오리떼 속에 백조처럼 눈부시게 서서 초라한 방안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다가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분류하고 있었고 손은 잉크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유라를 보고도 저는 고개만 살짝 들었다가 다시 하던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의 무관심이 유라의 심기를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닥을 치는 구두굽 소리가 마치 망치로 고막을 때리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라는 제 앞에 우뚝 서서
그녀의 그림자가 저를 뒤덮었습니다. 그녀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이 특별한 직원을 새로 뽑았다고 들었는데 당신이었군요. 서영 씨, 오랜만이네요. 꼴이 말이 아니네요.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빠르게 종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저는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침묵은 최고의 방패라는 것.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괴롭히는 자는 흥미를 잃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유라는 교도소의 그 거친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교활하고 오만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자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잔을 일부러 놓치는 척했습니다. 어머, 유라는 가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갈색 액체가 제 앙상한 팔 위로 쏟아졌고 오래된 흉터 위로 스며들어 소금을 뿌린 듯 따끔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손을 뺐지만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유라를 보았습니다. 공허하고 텅 빈 눈으로. 유라는 입꼬리를 올리며 휴지로 손을 닦았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미끄러졌네. 근데 그 두꺼운 피부는 데이지도 않겠죠. 감방까지 다녀온 사람들은 낚아죽이 소가죽보다 두꺼우니까. 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방구석에 있던 낡은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커피 자국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녀가 비키지 않자 그녀의 비싼 구두 위까지 닦았습니다. 저의 행동, 그 무감각할 정도의 순종에 유라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울거나 대들거나 최소한 화를 내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공기처럼 무의미한 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저의 침묵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유라의 높은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유라는 분한 듯 발을 구르며 쿵 돌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팔에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화상 자국과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모두가 구내식당으로 몰려갈 때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남아 가져온 마른 빵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료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세련된 정장은 이 비좁은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팔의 붉은 자국에 머물렀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내려가서 밥 먹어. 직원 학대한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어 거절하려 했지만 태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둔 채 그의 뒤를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회사의 구내식당은 시끄럽고 활기찼습니다. 진한 음식 냄새의 위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그는 제게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식판과 특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먹어. 태준이 제 쪽으로 식판을 밀었습니다. 명령조였지만 어딘가 기대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너무 말랐어. 기운 차리게 좀 먹어도. 저는 기름진 김치찌개를 보았습니다. 푹 익은 돼지고기 덩어리들이 붉은 국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진한 돼지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교도소에서 억지로 묻어두었던 가장 끔찍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저는 동료 재소자들에게 설거지물과 화장실 오물이 섞인 잔반을 강제로 먹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특식이라고 부르며 맞기 싫으면 다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는 꿈속에서까지 저를 괴롭혔고 제 몸은 기름진 고기 음식에 대해 자연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메스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식판을 멀리 밀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일부러 자신의 호의를 거부하고 반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쾅 소리가 나게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먹어. 굶어 죽어서 나한테 시위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죽게 내버려 둘 줄 알아? 태준의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손발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태준은 숟가락으로 김치찌개를 떠서 제 입에 억지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고기 냄새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의 손을 세게 뿌리치고는 그 자리에서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올라온 시큼한 위액이 바닥과 태준의 옷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초록색 쓸개즙까지 다 토해내고 고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찌개 그릇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민준이 급히 달려와 의사가 경고했던 제 섭식 장애에 대해 태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태준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분노는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극한의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저를 부축하려 손을 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난 몰랐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매자락으로 입가에 침을 닦았습니다. 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치고 환멸에 찬 표정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저는 바람이 낡은 문틈을 스치는 소리처럼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누구 보라고 연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친절이 교도소의 매질보다 더 무서워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자리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섬뜩한 침묵 속에 태준을 홀로 남겨둔 채로 제가 강태준의 회사에 다시 출근했다는 소식은 그의 어머니 귀에 금방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약혼녀 유라가 말했거나 회사 내 걸어 다니는 CCTV들이 퍼뜨렸을 겁니다. 과거 날카롭고 무서웠던 도시 여성 태준의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대표이사실로 아들을 찾아가지 않고 제가 일하는 지하 자료실로 곧장 내려왔습니다. 마치 불륜 현장을 덮치러 온 사람처럼 기세등등했습니다. 자료실 문이 또 한 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들고 금반지를 가득 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불효우 같은 년, 내가 아직도 강태준한테 붙어먹을 낯짝이 남아있어? 내 아들 인생 망친 걸로는 부족해? 이 재수없는 전과자년, 언제까지 우리 집안에 애군을 끼칠 셈이야? 저는 서류 상자를 봉할 박스 테이프를 자르기 위해 커터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욕설을 듣고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한때 저에게 무릎 꿇고 바닥을 닦게 하고 제 밥그릇을 개밥그릇에 쏟아부었던 시어머니. 예전에는 그녀가 무서웠지만 지금 그녀를 보니 씁쓸한 실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뺨을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벙어리야? 아니면 그 불쌍한 표정으로 내 아들을 또 속이려는 거냐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반지가 끼워진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갈랐지만 제 뺨에 닿기 직전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핏기 없는 얼굴로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커터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칼날을 그녀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칼날을 얇은 피부 아래 맥박이 뛰는 제 목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저는 태준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마치 죽은 생선의 눈처럼 텄한 눈으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칼날로 살을 눌렀습니다. 선홍색 피 한 줄기가 흘러내려 하얀 셔츠 깃을 적셨습니다. 제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죽은 저에게 육체의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너 미쳤구나. 태준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극심한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미친 듯한 무모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녀를 해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죽음을 목격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 피가 자신의 명예와 호화로운 삶을 더럽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칼날은 여전히 목에 대고 있었고 피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의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이 미친년아. 내가 갈게, 당장 갈게. 그녀는 평소에 고상한 귀부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둥지둥 돌아서서 도망쳤습니다. 복도에는 비틀거리는 하이힐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칼을 내렸습니다. 손으로 목의 피를 닦아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어찌나 이토록 고되고 무의미한지요. 연말, 회사는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송년회를 열었고 태준은 저에게 반드시 참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전 직원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날 오후 커다란 선물 상자가 자료실로 배달되었습니다. 안에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등이 과감하게 파이고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드레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짤막한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거 입어. 저는 비단 상자 안에 놓인 값비싼 드레스를 내려다보고 제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보았습니다. 씁쓸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이 드레스는 피부가 하얗고 고운 귀족 아가씨들을 위한 것이지 저처럼 망가진 전과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준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놀아나는 인형일 뿐 그가 줄을 당기는 대로 춤을 춰야 했습니다. 저는 좁은 직원 탈의실로 드레스를 가져가 헐렁한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비친 제 맨몸을 보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몸, 창백한 피부,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온통 흉터로 뒤덮인 등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흉터들이 고통의 지도처럼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교도관의 전기 충격기 자국도 있었고 동료 재소자들에게 쇠파이프로 맞은 자국도 있었습니다. 악몽 속에서 제 손으로 핥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살캐 위를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지네들이었고 6년간의 지옥을 새겨놓은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차가운 실크가 거친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이 파인 드레스는 저의 추하고 망가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옆구리에 지퍼를 올리려 애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탈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제가 준비를 마쳤는지 확인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차 기다리는데. 태준의 말은 거울에 비친 제 맨등을 본 순간 목구멍에서 태섰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은 동공이 수축될 정도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등의 울퉁불퉁한 흉터와 보랏빛으로 멍든 살갗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끌어안았던 아내의 몸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졌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지에 적힌 그 어떤 설명보다도
잔혹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영아, 등. 태주는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을 뻗어 그 흉터들을 만져보려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듯이 그의 손가락이 거친 피부에 살짝 닿는 순간 척추를 타고 전류가 흘렀습니다. 끔찍한 폭행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벽 구석으로 물러나 몸을 웅크렸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옥반지 드렸잖아요. 다 드렸다고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태준이 아니라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여자 재소자들의 흉악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텅 비고 차갑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목숨을 구걸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누군가에 의해 산산조각 난 듯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어떤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지? 따뜻한 노란 조명이 가득한 탈의실은 순식간에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비참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탈의실에서의 공황 발작 이후 저는 결국 연회장으로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태주는 저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를 혼자 두면 무슨 어리석은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다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등이 파인 값비싼 드레스는 이제 제 망가진 육신을 옥죄는 수혜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쨍그랑거리는 술잔 소리, 상류층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저를 어지럽고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빗속으로 끌려 나온 발가벗겨지고 더러운 시궁쥐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로 숨으려던 바로 그때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옛날에 날 밀어서 유산하게 만들었던 김서영 씨 아니야? 돌아보니 불처럼 강렬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수진이었습니다. 6년 만에 만난 그녀는 더욱 교활하고 농염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태준의 회사와 거래하는 큰 회사의 사모님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반한 얼굴과 굳은 살 박인 손에 머물렀다가 이내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한 자를 내려다보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려 했지만 수진이 재빨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틈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진한 와인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왜? 나 보니까 놀랐어. 아니면 6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한 게 후회돼.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습니다. 제 눈은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수진은 더욱 흥미를 느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뱀의 독처럼 가볍지만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밀 하나 알려줄까? 6년 전 난 임신한 적 없어. 그날 흘러나온 피는 시장에서 사온 돼지피를 치마 주머니에 숨겨뒀던 것뿐이야.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수진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만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돼지피, 고작 값싼 돼지피 한 봉지 때문에 제 6년의 청춘과 할머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모두 잃어버렸단 말인가. 저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아기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가슴에 치명적인 칼을 맞은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수진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에게 달려들지도 소리치며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독방에서의 밤들,
억울하게 맞았던 매질, 그리고 할머니의 외로운 무덤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칼끝을 제 자신에게로 돌리게 했습니다. 저는 이 거짓된 세상과 제 자신의 어리석음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세면대에 부딪혔습니다. 커다란 거울에 유령처럼 창백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의 이상한 행동에 수지는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저는 두 손을 들어 날카로운 손톱으로 제 얼굴과 목을 미친 듯이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러운 살가죽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피가 터져 나와 옅은 화장과 뒤섞였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광적인 해방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악, 이 미친년. 수지는 경악하며 소리치고는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앞의 거울에 머리를 세게 박았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제 이마를 베었습니다. 피가 눈으로 흘러내려 시야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태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물과 피로 흥건한 바닥에 주저앉아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유리 조각을 쥐고 손목을 그으려 하는 저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유리 조각이 신발과 손을 찌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와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영아, 멈춰.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멈춰. 저는 그의 품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미친 사람의 힘은 태준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 안 밀었어요. 그 여자 안 밀었다고요. 그 여자한테 아기 돌려주세요. 저 어두운 방에 가두지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 저 좀 구해주세요. 태주는 저를 번쩍 안아들고 다른 사람들의 경악스러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 피가 그의 하얀 셔츠를 뜨겁고 비릿하게 적셨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저는 태준의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그의 살을 깊이 파고들었고 눈은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혔습니다. 태준은 달리면서 울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물이 제 얼굴에 피와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제 헛소리를 들으며 그는 6년 동안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얗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자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다리는 침대 난간에 억제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우울증과 급성 정신 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해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몸에 있는 상처들을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군요. 태준은 방구석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다가 서류 뭉치를 들고 막 들어온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준은 태준의 눈을 감히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6년 전 오수진 씨의 의료 기록을 전부 재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대표님께서 의심하신 대로였습니다. 태준은 달려들어 서류를 낚아채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글자들, 도장들,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씩 드러나며 잔혹한 진실의 그림을 완성해 갔습니다. 당시 수진에게 유산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그녀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거액의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했고 태아 초음파 사진 또한 다른 산모의 것을 도용한 가짜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임신도 살인 미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에 의해 억울하게 6년간 옥살이를 하고 온갖 폭행과 모욕을 견뎌야 했던 무고한 아내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태준의 손에서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마치 장례식의 나비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세상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태주는 머리를 감싸 쥐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질 듯 고통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독사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를 제 손으로 파멸시켰던 것입니다. 제 6년의 청춘, 할머니의 목숨, 저의 명예와 인품, 모든 것이 그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의해 묻혀버렸습니다. 조용한 병실 안에는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태주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1000번을 죽는다 해도 이 죄를 씻을 수 없으며 제게 온전했던 과거의 삶을 결코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주는 수진의 죄를 즉시 법적으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나 징역은 그녀 같은 인간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조금씩 잃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후회로 미쳐가는 한 남자의 손에 의해 잔혹하고 조용한 숙청이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태주는 수진의 남편 회사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재계에서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계약을 막고 자금줄을 끊고 탈세 증거를 터뜨려 경쟁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갔습니다. 수진의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에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민준의 말에 따르면 지금 수진은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망가진 채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태주는 회사 내부 인력을 전면 재조사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저에게 잔반을 강요했던 자들, 제가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비웃었던 경비원들, 그들 모두는 아무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들을 벌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서 울부짖는 폭풍을 잠재우려는 듯 모든 것을 단호하고 잔인하게 처리했습니다. 태주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제게 보상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제 계좌로 거액의 돈을 입금했고 몇 채의 상가 건물을 제 명의로 이전했으며 가장 비싼 보약들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가장 유능한 심리치료사를 초빙해 저를 치료하게 했고 매일 병상을 지키며 제게 죽을 떠먹여주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모든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살았습니다. 습관처럼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는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돈, 집, 그리고 뒤늦은 그의 보살핌. 그 어떤 것도 산산조각 난 제 영혼을 기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이 방으로 들어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보석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차갑고 앙상한 제 손을 잡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그 사람들 다 처리했어. 수진이도 죗값을 치르고 있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텅 빈 눈은 그를 통과해 마치 허공을 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앤난 얼굴에 옅고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제 손을 빼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해졌냐고요? 그 여자가 굶어 죽든 맞아 죽든 제 6년이 돌아오나요?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시나요? 당신은 날 위해 복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썩어빠진 당신의 양심을 구원하려는 건가요? 제 질문에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이제 우리 사이에는 피와 눈물,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으로 가로막힌 결코 메울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별장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턱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파도 한 점 없는 텅 빈 바다 같았습니다. 태주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말로는 회사 문제와 수진을 벌하는 일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뒤엎는다 해도 더 이상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태준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은 비에 흠뻑 젖었고 진한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노란 스탠드 불빛이 그의 붉은 얼굴과 충혈된 눈을 비췄습니다. 태주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나무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재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오만한 남자가 지금은 폐잔병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고 부서진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영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날 때려줘. 차라리 날 죽여줘. 제발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말아줘. 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부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오는 것을 자신을 벌하기 위해 가슴을 쿵쿵 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자의 통쾌함도 옛 남편에 대한 연민도 조금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너무 늦게 밝혀졌고 너무 늦어서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 제 발치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발을 뒤로 뺐습니다. 그를 보는 제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쉰 목소리로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왜 울어요? 나를 동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썩어빠진 양심 때문에 우는 건가요? 태주는 멍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에게 보상하고 싶어. 남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저는 그의 말을 비웃으며 끊었습니다. 속죄? 나를 죽여놓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그럼 내가 지금 칼로 당신을 찔러 죽인 다음에 무릎 꿇고 사과하면 당신이 살아나나요?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제 질문은 태준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처럼 갈라져 있다는 것을. 비록 제가 살아서 여기 앉아 있지만 제 영혼과 사랑은 이미 6년 전 그 운명의 재판정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을. 태주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넓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창밖의 빗소리보다 더 애절하고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의 만취 이후 태주는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일에 있어서는 더 침묵하고 냉정하며 잔인해졌지만 저를 마주할 때면 오히려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집에 가져와 어머니 앞에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수진의 과거 사기극에 대한 모든 증거였고 가짜 의사의 자백 녹음과 의심스러운 송금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은 기운에서 창백하게 그리고 이내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예뻐하고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던 여자가 그렇게 교활한 독사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과 편견이 아들의 인생을 비극으로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은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태준의 어머니는 갑자기 혈압이 올라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입은 비뚤어지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며 그녀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태준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애원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계셔. 제발 어머니 한 번만 뵈러 와줄 수 있을까? 당신을 보고 싶어 하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5년의 계약을 떠올리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온몸에 각종 튜브를 꽂고 있었고 뇌졸중 후유증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에 뒤늦은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남은 한쪽 팔을 움직여 떨리는 손을 제 쪽으로 뻗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여 의미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에 서서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깡마른 손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손이 저를 다독여주고 아가라고 다정하게 불러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제 뺨을 때리고 저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손이 저를 향해 뻗어오는 것을 보니 감동은커녕 역겨움만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길에서 마주친 모르는 사람처럼 차갑게 바라보며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 해도 이제 와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태준의 어머니의 손이 하얀 시트 위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저의 이런 무관심과 냉대가 수천 마디의 욕설이나 원망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로 심지어 원망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규칙적인 인공호흡기 소리와 한 여인의 뒤늦은 후회를 뒤로 한 채 태준의 변화, 그가 약속을 취소하고 결혼 준비를 소홀히 하며 모든 시간을 제 치료에 쏟는 모습은 약혼녀 유라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금지옥엽으로 자란 아가씨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 같은 망가진 전과자에게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태준에게 직접 맞설 용기가 없었기에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저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늦게 퇴근했습니다. 겨울해는 짧아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별장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거구의 남자 셋이 쇠파이프를 들고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굶주린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전현 다리 분질러나 어디 남자 홀릴 수 있나 보자고 주동자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치며 쇠파이프를 제 등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뇌까지 울리는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다른 약한 여자들처럼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6년간의 교도소 생활, 이보다 더 끔찍한 집단 구타를 겪으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반격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생존 본능이 공포를 압도하며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길가에 뒹굴던 깨진 벽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은 야생 늑대처럼 붉게 충혈되어
번뜩였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을 때 저는 물러서지 않고 그에게 곧장 돌진해 온 힘을 다해 벽돌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퍽!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남은 두 명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깡마른 여자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덤빌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피 묻은 벽돌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떨렸지만 눈빛은 같이 죽자는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리 와, 죽고 싶은 놈은 이리 오라고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태준의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습니다. 태준과 민준이 차에서 뛰어내렸고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태준은 흙과 피로 얼룩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옷은 찢겨 있었지만 막다른 길에 몰린 전사처럼 당당하고 결연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사람이 나타나자 태준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해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태준이 저를 부축하려 다가왔지만 저는 벽돌을 들어 그를 위협하며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리 가, 내 몸에 손대지 마.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과거의 순하고 착한 서영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가시를 잔뜩 세운 고슴도치로 만들어 남은 희미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라도 상처 입힐 준비가 되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습격당한 사건은 태준의 귀에 들어갔고 배우가 유라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설령 약혼녀나 유력 정치인의 딸이라 할지라도 저를 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 세례 앞에서 그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유라와의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그녀의 집안으로부터 받게 될 모든 경제적, 명예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라 씨와 가족분들께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제 전 아내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녀가 억울함과 상처를 받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평생을 그녀에게 보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태준의 선언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모든 신문과 SNS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순정남이라 칭송하기도 했고 배신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지킬 수만 있다면 온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별장 거실에 앉아 대형 TV 화면 속 태준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지요. 6년 전의 서영이었다면 아마 행복에 겨워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영은 무감각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손에는 낡고 해져서 솜이 삐져나온 곰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과거에 제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감옥에까지 가져가 추운 겨울밤마다 껴안고 잤고 맞아서 아플 때마다 눈물을 닦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 인형은 제 사랑처럼 더럽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저는 바늘을 들어 인형의 찢어진 부분을 꼼꼼히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땀 한 땀 낡은 천을 꿰뚫는 바늘이 마치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형을 기념품으로 간직하기 위해 꿰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을 기워 맞춘 뒤 모든 것을 영원한 망각 속에
묻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준이 파혼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와 제가 더 이상 같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남은 불씨가 오래전에 꺼져버린 사랑의 불꽃을 다시 피울 수 있다고 완고하게 믿었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노을이 별장의 차가운 벽을 비추던 어느 늦은 오후, 태준은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 앞에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담겨 있는 듯 소중하고 조심스러운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함과 희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영아, 이것 좀 봐. 옛날 집 창고에서 찾았어. 대학생 때 야시장에서 샀던 은반지, 당신이 20살 때 썼던 일기장, 그리고 우리 처음으로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까지 내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저는 나무 상자를, 그 안에 조용히 담겨 있는 익숙한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색이 바랜 값싼 은반지,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젊은 얼굴이 담긴 사진. 이것들은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고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들을 보니 씁쓸한 아이러니만이 느껴졌습니다. 이 기념품들은 제게 기쁨이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 여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에 가던 그날 죽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상자를 들고 앞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태준은 허둥지둥 따라왔습니다. 그는 제가 조용한 곳에서 추억에 잠기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원사가 막 쓸어 모아둔 마른 나뭇잎 더미로 직진했습니다. 불을 붙이자 불꽃이 타오르며 마른 나뭇가지를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삼켰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나무 상자를 던져버렸습니다. 서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불 속으로 손을 뻗어 상자를 꺼내려 했습니다. 불길은 일기장에 옮겨붙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태준은 끔찍한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손으로 뜨거운 잿더미를 헤치며 기념품들을 꺼내려 애썼습니다. 살이 치익 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사진을 꺼냈을 때는 이미 절반이 타버린 후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재가 되어 사라지고 검게 그을린 종이 위에 그의 환한 미소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 눈은 파도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태준이 화상 입은 손으로 타담한 사진을 끌어안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가 아까운데요. 그런 쓰레기들을 뭐하러 간직하고 있어요. 옛날의 김서영을 그만 찾아요. 그 여자는 당신이 법정에서 증언하던 그날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김서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혼 없는 시체일 뿐이에요. 제 말은 태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의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꺼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꺼져가는 불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타담한 사진을 가슴에 품고 길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수집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수진의 종말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사기, 문서 위조, 무고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날, 태준은 저를 차에 태우고 수진이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길가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차를 아주 천천히 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수진은 2명의 여경에게 이끌려 호송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와인잔만 들던 그녀의 하얀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도도하고 고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창백하고 느탄 얼굴, 그리고 흐트러진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수지는 발버둥 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했지만 그 모습은 더욱 비참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손가락질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던지는 경멸의 시선은 6년 전 제가 받았던 시선과 똑같았습니다. 태주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게서 통쾌함이나 기쁨의 표현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때? 저 여자는 죗값을 치르게 됐어.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해? 저는 호송차에 밀어 넣어지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쇠문이 쾅 닫히고 그녀는 제가 막 빠져나온 어두운 세계에 갇혔습니다. 저는 기뻐하고 원수의 몰락을 비웃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은 텅 비고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이 복수는 제게 승리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된 비극의 뒤늦은 마침표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창밖으로 흩날리는 빗방울을 보며 씁쓸함이 가득한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련하냐고요. 저 여자가 감옥에 가든 죽든 제 6년의 청춘이 돌아오지 않아요. 등 뒤의 흉터도 사라지지 않고요. 할머니도 다시 살아나서 저랑 밥 한 끼 드실 수 없어요. 저 여자가 감옥에 가는 게 저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그냥 저 여자가 받아야 할 벌일 뿐 제 고통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태주는 침묵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의는 실현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그 어떤 법정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는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두 개의 심장을 싣고 정처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큰 태풍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창문 틈으로 울부짖는 바람 소리는 마치 수많은 원혼들의 통곡처럼 들렸습니다. 번개가 칠흑 같은 하늘을 가르며 섬뜩한 흰 빛을 터뜨렸습니다. 집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는 제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공포라는 괴물을 깨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저는 마치 과거의 그 비좁은 독방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번개의 눈부신 빛은 교도관이 제 정신을 고문하기 위해 눈에 직접 비추던 강력한 손전등 빛과 같았고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는 저를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던 쇠문이 닫히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안 돼. 가두지 마세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제발 내보내줘요. 저는 벌떡 일어나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지르며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가구에 부딪혀 물건들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듣고 태준이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문 채 공황 상태에 빠진 저를 보고 달려와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서영아, 진정해. 나야. 태준이야. 아무도 당신 가두지 않아. 여긴 집이야. 하지만 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광적인 망상 속에서 그는 저를 묶으려는 잔인한 교도관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격렬하게 발버둥치며 그의 얼굴과 가슴을 할퀴었습니다. 그가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품에 더 세게 앉아 저는 입을 벌려 그의 어깨를 물어뜯었습니다. 이빨은 잠옷을 뚫고 그의 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터져나온 피가 제 입안을 적셨고 비릿한 맛에 저는 더욱 미쳐 날뛰었습니다. 태주는 고통스러웠지만 결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제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고 의미 없는 사과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기력이 닿을 때까지 그를 물어뜯다가 그의 품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그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저는 입속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단 한 번도 태준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 애원을 들으며 마치 무딘 칼로 심장을 저미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세상에서 자신이 영웅도 남편도 아닌 모든 고통의 근원이자 악몽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저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 옷을 적시고 밖에서 천둥이 울부짖어도 그는 마치 수천 년의 후회로 빚어진 석상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은 지나가고 잿빛의 우울한 하늘이 남았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태준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 상처를 보았지만 마음속에는 안타까움 대신 지독한 피로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곳에 머문다면 저와 그 모두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움직임에 태준이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깼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의사 부를까? 저는 고개를 젓고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이 깃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눈빛으로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 나를 보내줘요. 태준은 멍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기 위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 텅 빈 눈을 보고는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를 붙잡아서 뭐 하게요? 밤마다 미쳐가는 나를 보려고요? 아니면 당신 자신을 고문하려고요? 나한테 보상하고 싶다고 했죠? 지금 유일한 보상 방법은 내가 당신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날 찾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옛날에 김서영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은 인생을 묻을 곳을 찾게 해줘요.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붙잡는 것은 이기심일 뿐 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영원히 과거의 악몽에 시달릴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당신을 보내줄게. 그는 일어나 금고로 가서 카드 한 장과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이 돈은 꼭 가져가. 거절하지 마. 이건 동정의 돈이 아니야. 당신 할머니 땅 판 돈이야. 이걸로 앞으로 살아갈 걱정은 하지 마. 그래야 내가 당신이 어디선가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안심할 수 있으니까. 만약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이 문 밖으로 못 나가게 할 거야. 저는 손에 들린 카드를 던져버리려 했지만 태준의 단호한 태도와 애원하는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을 떠나 멀리 도망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그가 제 6년의 지옥에 대해 치르는 대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받을게요. 고마워요. 저는 차갑고 형식적인 감사의 말을 건넸고 우리 사이의 지독한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 전용이었던 현대적이고 편리한 별장 부엌이 노란 조명 아래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약간의 살코기와 채소, 그리고 달걀 몇 개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사내 진미가 아니라 과거 우리가 비좁은 자취방에서 함께 먹던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기름이 치익 끓는 소리, 달걀 프라이와 배춧국 냄새가 차가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태주는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밥상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눈을 비볐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흰 쌀밥 한 공기를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먹어요. 오랜만에 해서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태주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밥 한 술을 뜨고 달걀 프라이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는 사람처럼 울면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행복이 비쳤습니다. 맛있어. 서영아. 옛날 맛 그대로야. 날 용서해 준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기 한 점을 더 집어주었습니다. 그의 국그릇에는 제가 몰래 약한 수면제를 타두었습니다.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먹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이 먹어둬요, 태준 씨. 앞으로 다가올 고독을 견디려면 힘이 필요할 테니까. 식사는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태주는 숟가락을 놓자마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무거운 눈을 감고 식탁 위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기억 속보다 훨씬 늙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태준이 사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들, 반짝이는 보석들, 모든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낡은 천가방 안에는 색이 바랜 옷 몇 벌과 꿰매서 고친 곰인형, 그리고 받기로 약속했던 카드뿐이었습니다. 저는 집 열쇠 꾸러미와 메모지 한 장을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위에 저는 또박또박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이 저녁 식사 고마웠어요. 이걸로 우리는 이제 아무 빚도 없는 셈이에요. 안녕히.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으로 섞여 들어가며 고통스러운 과거 전체를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태준의 눈을 비췄습니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머리가 약간 띵했지만 푹신한 이불의 감촉에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우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저녁 식사의 달콤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 방으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영아, 일어나서 아침 먹자. 하지만 대답은 섬뜩할 정도의 침묵뿐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는 차갑고 평평했으며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화장대로 달려가 메모지 옆에 덩그러니 놓인 열쇠 꾸러미를 보았습니다. 익숙한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안녕히. 안 돼. 안 될 일이야. 서영아. 태주는 메모지를 구겨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마당과 대문 밖까지 달려나갔지만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밤사이에 떠난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했습니다. 저는 표를 통해 추적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버스나 기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국도까지 걸어나가 강원도로 가는
장거리 화물 트럭을 얻어 탔습니다. 저는 쓰던 유심칩을 버리고 새로운 대포폰 유심을 사서 과거의 세상과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인파 속으로 증발해버린 물방울 같았습니다. 태주는 미친 듯이 사람을 풀어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탐정을 고용했고 제 행방을 찾는 사람에게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는 도시 전체를 뒤집고 벽돌 하나하나를 들추고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막다른 길에 몰렸던 자의 생존 본능으로 이 도주를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후 별장은 무덤처럼 암울해졌습니다. 태주는 회사를 내팽개치고 제 방에 틀어박혀 제 향기가 남은 베개를 끌어안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는 만취해서 물건을 부수고 절망 속에서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는 손을 놓아버린 것을, 용서라는 것을 믿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의 잔인함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독이었고 매 순간 심장을 갉아먹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먼지로 가득한 트럭에서 3일 밤낮을 흔들린 끝에 저는 강원도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붉은 흙이 나무와 풀을 물들였고 공기는 도시의 숨 막히는 공기와는 달리 맑고 서늘했습니다. 저는 드넓은 커피 농장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나무집을 빌려 안이라는 가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 농장에서 일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이미 굳은 살이 박인 손은 수액과 가시에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노동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제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경멸하거나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제가 오늘 커피 열매를 얼마나 땄는지에만 관심을 가졌고 소박한 일상 이야기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오후 저는 길가에 버려져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데려와 자유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작은 집은 덜 외로워졌습니다. 자유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앉아서 옷을 꿰맬 때면 발밑에 누워 있었고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면 짖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악몽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벌레 우는 소리, 향긋한 커피 꽃 냄새, 모든 것이 저를 평화로운 잠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매맞는 악몽을 꾸지 않았고 수진의 피투성이 얼굴이나 태준의 절망적인 눈빛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의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아물어가는 긴 흉터처럼 날씨가 도무면 욱신거렸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천천히 살아가며 깊이 숨을 쉬고 모든 세포에서 되살아나는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며 많은 것을 씻어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이 새겨놓았습니다. 태주는 술에서 깨어나 점차 회복했습니다. 그는 다시 그룹을 이끌었고 회사를 몇 배나 더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고통스러워 보였으며 그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영원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여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기계처럼 미친 듯이 일하며 넓은 별장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태주는 개인 수익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무료 법률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억울한 판결을 받은 약한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조용히 언론에 칭송 없이 해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 풀릴 때마다 그는 마치 멀리서나마 제게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는 것처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는 그날의 뇌졸중 이후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고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집으로 모셔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약과 치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은 침묵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태주는 어머니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고 차가운 안부 인사 외에는 퇴근 후 그녀를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일그러진 얼굴 위로 눈물을 흘리며 날로 쇠약해져 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태준의 침묵은 그녀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었고 매일 그녀의 양심을 고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잔인함과 편견이 낳은 결과를 보며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고 아들은 외로웠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치러야 할 가장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죽지 못해 살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이 만든 고통을 곱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붉은 흙의 땅에서의 제 삶은 산봉우리를 떠도는 구름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의 세상에서 정말로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운명의 날까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태준 사이의 지독한 인연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그저 얇게 쓴 우연에 의해 다시 끌어올려질 날을 기다리며 잠겨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은 읍내 장날이었습니다. 저는 쌀과 소금을 사기 위해 죽순과 꿀을 지게에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저는 현지 주민들의 낡은 갈색 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러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붐비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때 태준의 비서 민주는 커피 원두 공급처를 조사하기 위해 강원도로 출장을 와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 사람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현지 특산물을 구경하며 장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제가 길가에 쪼그려 앉아 죽순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스쳐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마도 익숙한 앉음새나 흉터로 가득한 제 앙상한 손이 그의 눈에 띄었기 때문일 겁니다. 민주는 돌아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손님을 부르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마주쳤습니다. 제 얼굴은 많이 검어졌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지만 그 고요하고 슬픈 눈빛만은 어디에서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쁜 척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주는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거나 저를 놀라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석진 곳으로 물러나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줌을 당겨 서둘러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여인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슬픔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즉시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 태준에게 전송되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대표이사실에서 태준은 서류에 서명을 하다가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준의 메시지를 열었고 그 순간 주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였습니다. 김서영. 제가 늙고 추해졌어도 그는 저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휴대폰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즉시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바람 부는 고원을 향해 밤새도록 차를 몰았습니다. 태주는 험준한 고갯길을 넘어 하루 밤낮을 미친 듯이 운전해 제가 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지고 안개가 길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마을 입구에서 그를 맞이해 멀리 언덕 위 작은 나무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 빛을 가리켰습니다. 태주는 고급 세단을 큰 길에 버려두고 바지를 걷어 올린 채 진흙탕 길을 걸어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는 눈앞의 환영이 사라질까 두려워 아주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고목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처마 밑에서 저는 찢어진 옷을 꿰매고 있었고 옆에는 자유가 졸고 있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이웃집 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놀러 왔습니다. 아이는 저를 안엄마라고 부르며 제 품에 파고들어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바느질을 멈추고 아이를 안아 올려 배를 간지럽혔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부드럽고 환해서 제 고단한 얼굴 전체를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은 태준이 8년 전에 잃어버렸던 미소였습니다. 그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미소. 태준은 어둠 속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제게서 흘러나오는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돈과 권력으로도 결코 가질 수 없는 소박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를 떠났기 때문에 진정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야생의 자연 속에 있는 제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성스러워서 자신이 더럽고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저를 달려가 끌어안고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뿌리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미소를 보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바로 그 손.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는 순간 저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공포와 텅 빈 눈빛만이 남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등장이 제가 힘들게 다시 쌓아 올린 이 연약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산산조각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태주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이슬과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라는 것을. 강원도의 밤은 깊어질수록 추워졌고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은 구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불을 끄고 잠이 들었고 나무집은 고요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고목 아래 태준이 여전히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차마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제 가까이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가 담배 연기가 집으로 들어가 저를 깨울까봐 황급히 껐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보내줘요. 찾지 마세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이제 무기징역 선고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실수를 바로잡을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평온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폭풍이었고 저는 그 폭풍이 사라져야만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밤새도록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리가 옷을 적시고 벌레가 손발을 물어뜯어도 그는 제 집을 마치 모든 세부사항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를 발견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진흙탕을 다시 휘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가 어제 오후 장터에서 산 야생 난초 화분을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전에 아주 좋아했지만 비싸서 감히 사지 못했던 종류의 난초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집 앞으로 다가가 흙으로 된 섬돌 위에 화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나무 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이내 힘없이 내렸습니다. 잘 지내, 서영아.
그는 바람 속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부서졌습니다. 태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언덕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단 1초라도 망설이면 손을 놓을 용기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축축한 흙 위를 밟는 그의 발자국 소리는 결코 아물지 않을 마음에 상처처럼 깊게 남았습니다.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새벽, 차는 작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산속에 자신의 심장을 영원히 남겨둔 한 남자를 싣고 이른 아침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기지개를 켜며 아침의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섬돌에 멈췄습니다. 야생 난초 화분 하나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보랏빛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저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언덕 아래로 이어지는 텅 빈 흙길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축축한 흙 위에 찍힌 발자국들을 보았습니다. 크고 깊은 남자의 구두 자국. 이곳 주민들은 신지 않는 비싼 구두였습니다.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 고목까지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었고 풀이 밟혀 뭉개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누가 왔었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이 꽃을 좋아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조용히 서 있다가 감히 문을 두드리지 못할 사람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태준, 그가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다시 도망칠 짐을 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저는 난초 화분을 보고 큰 길을 향해 멀어지는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는 왔었고 저를 보았지만 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남겨두고 조용히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손을 놓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갑자기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쫓아가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난초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꽃잎이 손에 닿는 감촉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화분을 집으로 가져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놓았습니다. 고원의 바람이 흙과 풀 내음을 씻고 불어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 창가에 앉아 산봉우리를 떠도는 흰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찰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제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태준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증오심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증오는 저를 지치고 늙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현재를 위해 피와 눈물로 얻어낸 이 평화로운 나날들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닿는 쓴맛이 이내 목구멍에서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인생도 이 찻잔과 같아서 극한의 쓴맛을 겪어야만 비로소 평온함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볍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아주 먼 어딘가에서 아마 태준의 차는 도시를 향해 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남을 겁니다. 자유롭고 평온한 아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